지금부터 평화해법 모색 국제 컨퍼런스 신냉전이 불러올 한미일 군사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의당 국제연대위원장 황정은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서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행보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리고 긴장이 아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일 3개국의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진보적 지식인단체와 국제간담회를 통해서 평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는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및 한미일 군사동맹 대응 TF 국제연대위원회 배진교 의원님, 강은미 의원이 함께해 주셨고요. 국내외에서도 공동주체로 많은 단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국제연대 단체인 국제전략센터, 미국의 지식인 단체인 Korean Policy Institute, 그리고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국제위원회, 그리고 일본에서 젠코가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 세계 신냉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No Cold War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인사말을 듣는 시간은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컨퍼런스는 3가지 언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편한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현장에서 발언을 해주시는 분들은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더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동시통역으로 좀 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모든 발제가 끝나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해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발제를 들으시면서 줌 기능에 질문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Q&A 그 아이콘이 있어서요. 그 질문을 줌상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된 발제는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멈춤 없이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주시면 되고, 질의응답부터는 순차 통역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때는 2~3문장씩 끊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 주신 주최 단체 인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직접 모셔서 인사말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과 겹쳐서 오늘은 같이 못 오셨고, 대표님 인사말은 오늘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강은미 의원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강제동원 해법 및 한미일 군사동맹 TF 단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국제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 주신 배진교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의당 국제연대위원회, 그리고 한반도 평화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주최해 주신 국제전략센터, 그리고 No Cold War, 그리고 코리안 폴리시 인스티튜트, 그리고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에도 평화와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기조 발제를 맡아주실 김종대 한반도 평화위원장님과 발표를 맡아주신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님, 그리고 일본 사회민주당 쿠니오 아라카키 의원님과 KPI의 그레고리 일리치 활동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된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간 정상회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중러에 대항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논의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져올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국가 간 상호 이익과 호혜를 기반으로 한 교류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한쪽 편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냉전 질서입니다. 신냉전 질서의 도래는 결국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접전지 국가들의 군비 경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외교적으로도 빈번한 분쟁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허구입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군비 경쟁과 대결 구도를 만드는 일방 외교가 아닌 국익과 상호 호혜에 기반한 다자 외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제대로 진단하고 평화로운 동북아를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겨듣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소식을 듣고 인사하러 와주신 분이 계셔서요. 외교통일부 위원 김홍걸 의원님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홍걸입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몇 달 후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점점 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우려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한 방향으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이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일본과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안겨주는 정상회담을 했고 곧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만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전주곡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한국 측의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에서 한국과 중국 관계,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고의적으로 좀 악화시켜서 한국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미일 동맹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이 북중러 3국과 대치하는 그런 냉전 구도가 동북아에서 벌어진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러시아나 중국을 이용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그들과 군사동맹으로 손을 잡으려는 것은 피해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을 몰아붙이고 중국을 몰아붙이게 되면 그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손을 잡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각국의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지혜를 찾는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일본에서 오신 평화운동 하시는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고 일본이고 사실 지금 평화운동에 나서시는 분들이 소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힘을 모은다면 그 힘이 모여져서 큰 힘이 앞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열심히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의원이신 배진교 의원님 모시고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강은미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한미일 군사동맹 대응 TF 국제연대위원회, 그리고 국제전략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컨퍼런스에 특별히 또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김홍걸 의원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아드님이시고 21대 국회에서 외통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포럼 국회 의원 모임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면서 어느 국회의원보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진행과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종대 한반도 평화위원회 위원장님, 오래간만에 발제를 듣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전 전 국립외교원장님도 오래간만에 발제 듣는데 너무 와주셔서 환영 인사를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쿠니오 아라카키 의원님, 그레고리 일리치 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의 정부가 신냉전 체계로 끌고 가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진보 정당, 시민사회, 진보적 지식인이 함께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 공조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평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걸음에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에서 함께 공동 주최를 해주신 분들 모시고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전략센터에서 활동하는 송대한입니다. 먼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안이 시급한 만큼 모두가 마음을 내어 빠르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신냉전은 이른바 우리 부모 세대의 냉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첫 번째 냉전을 중심부에서 경험한 한국인에게 그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서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은 냉전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대다수가 믿게 되었습니다. 7월이면 70주년을 맞이하는 1953년에 정전협정을 살얼 음판과 같이 깨지기 쉬우면서도 의외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전쟁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앞지를 수 없자 글로벌 안보기구의 힘으로 중국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신냉전을 벌이고 있고 한국 대통령은 이 갈등이 한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의 미래를 쇠퇴하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걸고 있습니다. 그의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잘 드러나듯 미국이 한국을 구해 주었다는 믿음을 대통령의 여러 행보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분당하고 친일파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전쟁의 씨앗을 심은 것은
바로 미국인데도 말이죠. 역사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국제전략센터는 No Cold War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냉정을 막기 위한 운동에 함께하고자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분들과 국내외 평화를 위해 활동하시는 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영어가 편하신 분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한국어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신 젠코의 세이지 히나다님 모시고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hello. I am Hinada Seishi of Zenko, Japan. Thank you for having us on the list of organizing groups of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Zenko is a Japanese abbreviation of National Assembly for Peace and Democracy. It was founded in 1970 and has been active in different fronts at grassroots level, including issues of war and peace, military bases, war compensation, labor, nuclear power plants, local electoral campaigns, all the rest of it. And we have stood firm in solidarity with people in Okinawa and the Ryukyu Islands, where they are struggling against the militarization and fortification of their islands. We fu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work in countering the dangerous move toward the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among Japan, US, and Korea. ZHAP, Zenko Henoko Anti-Base Project, is one of the efforts we have been engaged in with our friends in DSA International Committee. I am glad that we can introduce our friend Mr. Kunio Arakaki from Okinawa as one of today's speakers. I hope this conference will be successful and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in the future toward a nuclear-free, war-free, military base-free, genuinely peaceful Northeast Asia. Solidarit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また、はいはい。ごめんなさい。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 DSA 국제위원회 제라드 달본님 모시고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reat. Hello, everyone.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My name is Gerard Dalban. I'm a member of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one of the organizations co-sponsoring this event. I'm based in New York City, where I'm on the leadership of the New York City DSA Anti-War Working Group. And I'm also an organizer with the DSA International Committee, where we've been working to oppose US imperialism and foreign militarism. I have been in DSA for 4 years, and over the past 2 years, I've been involved with much of the anti-war organizing in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Asia-Pacific region. We have worked to oppose the escalations the US has been mounting in a new Cold War against China, coordinated with comrades in Korea to cal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lift the US travel ban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Hosted an anti-war conference with organizers across the Pacific to talk about the local opposition to US military presence. We've worked with Philippine organizers to oppose the Duterte and Marcos abuses against working class people in the Philippines. And we've organized with comrades in Okinawa and Japan to oppose the construction of a new US military base in Henoko, Okinawa. I want to thank all the organizers of this event for putting together a crucial conference to advocate for peace and against a new Cold War. This anti-war organizing is of crucial importance as we see rising militarism and conflicts across the world and record high military spending. The US continues to have nearly 800 foreign military base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stationed troops and weapon systems across the world, with the majority of that being in the Pacific region. In Korea and in Japan alone, the US has over 200 bases and 80,000 troops. And lately, we are seeing escalating brinkmanship by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governments with large-scale military exercises, increased military spending, upgraded weapon systems, and now US nuclear submarines deployed to Korea.
This puts the region and the whole world in a dangerous situation, and we have to be clear about what is happening here, namely a US-driven project aimed at reaffirming its hegemony around the world. US history is riddled with endless wars and that have killed millions of people since the decades after World War II, especially in Asia during the Korean Vietnam Wars, where more than 8 million people died and entire countries were destroyed by the US. This history and its ongoing impacts have also not been fully reckoned with, and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us to be organizing against warmongering rhetoric and for peace in the interests of working class people. So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all the panelists about the work done locally to address these crucial issues. And DSA will continue working with you all in the future towards a more just world. Solidarity.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접속하고 계시고요. No Cold War에서 활동하고 계신 피오나 에드워즈님 모시고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 real privilege to speak to you today on behalf of the No Cold War campaign.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the excellent speakers today. I'm joining you from Europe, where unfortunately a number of countries have followed the United States in supporting a Cold War policy towards both Russia and China. The consequences of this have been truly disastrous for Europe. And I think there are clear lessons that Asian countries can learn from this unfolding disaster. The war in Ukraine has already claimed the live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his could have been avoided. The cause of the war was US policy to expand up to Russia's border, including the proposal that Ukraine join NATO. Russia made it clear that NATO expansion was a red line threat to its security interests, but the United States pushed for NATO expansion regardless. Unfortunately, we've seen European governments supporting the US's proxy war against Russia and Ukraine. They've sent tens of billions of euros worth of weapons into this war zone. And it's very alarming to see that military spending has increased by 13% in Europe over the past year. Europe is also suffering a major economic crisis. There is slow economic growth, high inflation, and falling living standards. Cold War policies towards Russia and China are making the situation worse. Europe's been seriously damaged by participating in sanctions against Russia. These have increased energy prices, and it's the US that has profited from this situation by selling more expensive liquefied gas to Europe to replace cheaper Russian gas delivered by pipelines. The United States is also pushing for Europe to pursue a more anti-China posture, which is damaging win-win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None of this is in the interest of Europe. And as a result, a serious debate on the need for Europ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foreign policy is beginning to develop in Europe. The stakes in avoiding a new Cold War in Asia are really huge. The lesson from Europe is that independence, sustaining peace, and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is the alternative to the US's agenda of confrontation, Cold War, and a potential hot war. Really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the speakers in this event today.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speak.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서기에 앞서서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수막 밑으로 잠깐 일어나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으로 사진을 찍을게요. 그래서 원하는 포즈를, 네, 연대 포즈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기념 촬영에 같이 해주실 분들은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잠시만요.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네, 저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 번만 더 포즈를 취해주세요. 네,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쿠니오님이 안 들어가서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평화해법 모색 국제 컨퍼런스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신냉전 질서로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의 동북아 무엇이 문제인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기조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정의당 강제동원 정부 해법 및 한미일 군사동맹 TF, 굉장히 명칭이 길죠. 어려운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국, 유럽, 일본의 그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발제문이 좀 깁니다. 제가 이 긴 거를 다 얘기하면은 발제만 듣다가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조금 발제를 변형하고 압축해서 좀 수정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텍스트로 작성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신 점은 더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변 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평평한 세계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다시 장벽 있는 세계, 월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어떤 세계화의 해체 흐름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신냉전 질서, 즉 진영 대결을 기본축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백래시 현상, 즉 새로운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하나의 역풍에 편승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냉전 질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6월 11일 싱가포르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입니다. 여기서 한미일 상북의 미사일 정보 훈련과 탄도탄,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공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삼국 간 협력이 매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발제문에는 9월로 돼 있는데 11월입니다. 작년 11월 푸놈펜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해 3월 16일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군사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하는 어떤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는 정부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었는데요. 이 선언의 맥락은 한미일 3자 간의 안보 협력을 준동맹으로 격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동원한 확장 억제력이 천명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동북아의 앞으로 세력 균형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줄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부 주변국이 가장 주시하는 게 핵무기를 동원한 확장 억제력이 과연 무엇이냐. 이 점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나 북한 또는 주변국의 관심들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질서의 재편은 사실은 한국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일본 측에 의한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촉발된 역사가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의 변화 촉발자는 단연코 일본이다. 이 점을 일단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그 경위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변화는 2019년에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자체 안보를 위해서 어떤 그 영토를 위협하는 북한을 주된 위협인 줄 알았는데 2019년부터는 그게 아니라 중국이다. 결국은 지역 패권에 대한 어떤 그 일본의 어떤 이미 선언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그 직후에 당시 일본의 고노 총리가 일본의 육상자위대 수륙 기동단 이런 어떤 그 동적 방위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앞으로 영토와 영해 분쟁에 직접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위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또 2019년에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일본이 대규모 상륙 작전을 2차례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향후 중국과 긴장이 예상되는 해역에서의 어떤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2014년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하여 일본 영해 밖에서의 군사작전의 길을 터놓은 아베의 적극적 안보 정책, 적극적 평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정책의 구체적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이지스 어시워, B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일본의 2군데 배치에 착수하였다가 2020년에는 이를 포기하고 다른 정책을 선택하기로 이르릅니다. 즉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있어가지고 난항이 조성되면서 일본의 방어 전략 구축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어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공격 전략으로의 전환이 실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사실 이런 방어 전략에 대한 어떤 그 투자보다는 2022년부터 표방된 소위 적기지 타격 능력, 즉 공격 능력 쪽에 일본이 더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어떤 정책 변화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새로 개정된 안보전략서와 그 부속 문서는 일본의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변수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방위 정책은 크게 방어와 공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방어 위주의 정책이 이제는 공격 전략으로 변환됐다. 이 점을 핵심으로 좀 인식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과거 2019년 당시에는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이 일본의 미사일 조달은 선방위만을 위한 것이다. 즉 방어를 위한 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이지 어떤 선제 공격이라든가 또는 어떤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방어 위주의 미사일 정책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 위주의 미사일 전략으로 전환한다고 하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일본과 함께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본격적이라기보다는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은 저는 실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해서 그 안보 공백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500발 정도를 구매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 미사일 개발로 나간다는 이러한 어떤 공격 계획이 이제 거의 공식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이 과연 어떤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강자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일본의 중국하고 비교해 볼 땐 중국 경제 규모는 일본 경제 규모의 3배, 그다음에 군사 예산은 일본보다 중국이 4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동북아 지역의 균형추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일본 독자적으로는 곤란하다. 일단 중국과의 국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공약으로 보완함으로써, 미국을 동원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이 어떤 중간 어떤 균형자 또는 어떤 세력 균형의 변화를 촉발하는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미일 연합으로 구성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의 어떤 그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일단은 방위비를 5년 이내에 2배 이상으로 증액한다. 2배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한국 돈으로 10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국가 부채가 GDP의 230%로 돼 있는데 굉장히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그 방위비 증액의 재원을 마련하려면은 어떤 일본 시민과 산업에 대한 수탈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이 점이 이제 분명히 예고되는 것이고 일본 국민의 저항이 아마도 이 점에서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위 정책은 당장 지역의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패권제는 되지 못하지만 일단 전략 목표 2가지를 달성하려고 할 것인데 첫째,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제1도련선,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타이완,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 중국이 주변 지역의 근해라고 설정한 이 지역에서 중국군의 진출을 차단하는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해양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유사시에 중국의 주요 지점을 타격하는 능력. 이게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술적으로는 우주 작전대 창설이라든가 5G, 6G 환경에서의 어떤 기술적으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군 지휘 통제 및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자, 문제는 이런 외형적인 일본의 변화보다는 내면적으로 어떤 이 사고의 변화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일본이 공세적 개념의 군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나라, 즉 전쟁하는 나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어떤 국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중국과의 적어도 레지널 헤게모니, 지역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이러한 어떤 그 신호이자 어떤 그 능력의 과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일 삼국 간 군사협력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삼국 간의 군사협력은 앞서 말씀드린 한미일 3자 정상 간에 이미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동맹은 정치적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구조물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다층적 아키텍처, 이 구조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실행될 국면이다. 실행될 내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중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즉 준군사동맹은 나토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나토의 기준은 동맹에서의 인터오퍼러빌리티, 즉 상호 운용성을 도모하는 정책인데 여기에는 3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정책적 차원의 안보 협력, 두 번째는 기술적 차원의 안보 협력, 세 번째는 문화적 차원의 안보 협력. 이 3가지 레벨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째 정책적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적 차원은 준군사동맹이 되려면은 공동의 위협 또는 공동의 적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동맹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또 안보 협력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일단 정책적 협력으로 전략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그 일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설정했다. 그러는데 2012년 그 센카쿠 다오디다오에서 충돌이 벌어진 이후에 일본은 이제 중국하고 더불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가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싹튼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은 결국은 그 중국 러시아를
배제하는 하나의 어떤 진영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도 일본은 유엔사 후방 기지가 4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엔사 리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반도에 유사시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하나의 기지 국가로서의 일본의 기능이 또 형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미국은 현재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상시 배치돼 있다. 이게 과거 같은 순환 배치가 아니라 이제는 상시 배치돼 있고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대잠수함 작전, 상당수의 전투가능 항공기를 포함하여 유사시에 주한미군에 부족한 미국의 해군 및 항공 자산이 발진하는 하나의 기지 국가로서의 그 외형을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의 병참 기지이자 미군의 한반도 전개의 전략적 요충자이고 또한 군사정보의 교류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되다 보면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는 당사자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한반도 안보에 일본이 갖고 있는 지분이 만만치 않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설정하는 일본의 방위 정책에 한국이 일본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설정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적 차원의 그 한일 안보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을 주적으로 삼게 되는 앞으로 안보 정책의 대체적인 모습이자 정책적 차원의 안보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차원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 작전, 해상 통제에서의 삼국의 협력이 급격히 추진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중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개념이 군사용어로 공통작전 상황도 COP, Common Operation Picture, 이것을 구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미일의 군사 지도자들이 같은 데이터를 같은 시간대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완전히 기술적으로 이제 호환 가능한 양국의 군사 기술 시스템을 완비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치지가 않고 특히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한미일 삼국의 공통의 교전 수칙과 공동 작전을 위한 통합지휘 체계까지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 MD를 구성하는 단계고 또 한미일의 군사력이 거의 뭐 동맹의 수준으로 융합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데 기술적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는 해결되진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어떤 기술적 과제가 지금 식별돼 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제는 군사 실무 차원에서의 노력이 진행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 문화와 인적 교류 차원에서의 상호 운용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인사 교류, 참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전략 대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친근한 군대, 그러니까 서로 친숙한 군대 이런 걸로 이제 그 안보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 한미일 군사 협력이 적어도 멀지 않은 시기에 보다 구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삼국 간 군사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이 양국 한일 정상은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이 외국과 협력을 하는데 가장 장애물은 자국 중심의 역사관, 특히 어떤 그 보수 우파 우익이 정치의 주류가 되는 하나의 국수주의적,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 국가 행태가 여전히 걸림돌로 제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이 쿠릴 열도와 독도 또 저기 센카쿠 열도 이렇게 주변 국가에 다 영토 분쟁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일본의 그런 어떤 영토적 야심을 보고서 협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중국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와 쿠릴 열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하고 있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크게 다를 것이 없거든요. 똑같은 행태입니다. 즉 일본이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려면 영토 분쟁을 포기하고 겸손한 국가로 국가의 어떤 그 품격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영토 분쟁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가르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안보 협력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비핵 3원칙을 국시처럼 받들고 있기 때문에 핵에 의한 확장 억지라는 한국의 안보 담론에 일본은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하야시 외무상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이면서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이 핵에 관해서 변화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일본 시민이 오히려 거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비핵 원칙이 여전히 일본의 강한 어떤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상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한계가 있다. 특히 핵동맹이란 말에는 어폐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 이것이야말로 일본 시민이 아직은 평화적 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우리한테는 매우 희망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중 간에 이제 그 전략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그 한국이 지난 30년간 황금의 시대를 유지해온 하나의 국가 생존과 번영에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불안한 요인입니다. 신냉전이 무리하게 형성이 되고 또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진영 대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난 30년간 북한을 관리해온 대한민국의 외교 자산이 급격히 고갈되며 안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또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서 한국 국민들은 여전히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대만 해협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우리의 어떤 안보에 불안이 조성이 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진영 외교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상당히 참고해야 될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냉전은 지난 30년간 황금의 시대를 선사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몰락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상호 의존과 평화 공존의 질서가 힘에 의한 평화의 논리로 대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시적 불안의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미일 그 안보 협력과 신냉전은 중국 역사에서 낮은 분쟁의 시대인 춘추 시대가 고강도 분쟁인 전국 시대로 대체되는 것에 비견된다. 그런 만큼 어떤 시대의 성격 전환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국가의 어떤 그 일방적인 외교 정책의 전환을 갖다가 동의한 적이 없다. 신냉전의 질서는 평화의 질서가 아닌 전쟁의 질서고 생명의 질서가 아닌 죽음의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 위에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영위하려는 각국 시민의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견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은 정치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군사 기술적으로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평화 노력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고 견제함으로써 보다 더 전쟁의 질서가 아닌 평화의 질서로 견인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제연대는 소중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종대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일본, 미국에서 각 신냉전 질서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평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영 외교광장 이사장이자 전 국립외교원 원장님을 모시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평화해법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준영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좋은 자리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오늘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가 같을 텐데요. 저는 이 한미일의 군사연대가 아니고 한미일의 평화연대, 오늘처럼 평화연대의 목소리가 계속 커져야 한다.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작년부터, 그 이전이지만 특히 작년 말부터 한미일 동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방송이나 기회가 닿을 때마다 꾸준히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비판해 왔었습니다. 저도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마찬가지로 좀 긴데요.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 질서 변동에 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탈냉전 체제는 끝났지만 신냉전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냉전은 여전히 유동적이고요. 그리고 신냉전은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신냉전으로 규정하면 프레임에 빠진다. 왜냐하면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한쪽 편을 선택해야 되는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신냉전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향후의 세계는 신냉전 질서도 있고 파편화 질서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평화를 모색하는 여러 가지 한 가지 패턴이나 질서가 전체를 주도하기보다는 혼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국제정치 전문가로서의 미래 전망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이 말은 어느 한쪽도 향후 수십 년간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두 슈퍼파워가 직접 충돌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의 갈등을 전가할 것이다. 그 전가의 주요 지점은 아시아가 될 것이고, 제가 첫 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네 군데가 미국과 중국의 향후에 때로는 상대방을 경고하기 위해, 때로는 상대방을 테스트하기 위해 충돌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에는 한반도, 그 다음에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양안, 남중국해, 이렇게 네 지점을 줄로 연결시키면 여기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은 이것을 돌파하려는 선으로 볼 것이고,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선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가장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전략의 핵심 기조입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바이든의 대외 정책은 트럼프 2.0이다 라는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가장 핵심은 미중 전략 경쟁의 미국 외교의 절대적 핵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안보화인데요. 또는 경제 안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는 양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빠져나간 그동안에 미국이 의존했던 부분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그것은 동맹을 활용합니다. 대만과 한국과 독일과 일본을 중국이 나간 자리에 특히 BBC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오, 배터리, 칩. 미래의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 분야가 될 이 세 분야에 앞에서 말씀드린 동맹을 동원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킬 것이다. 미국의 보호주의는 중국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동맹국 내부에서도 미국 일방주의와 동맹이
보호주의가 작동할 것이다. 미국은 아예 대놓고 바이든 정부는 자기의 대외 정책을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맹국의 자원을 자신들의 내부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에 제가 표로 표시한 것처럼 미국이 바라는 한국의 양대 역할 또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뺏어갈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우리로서는 리스크고 미국으로서는 자산이 되겠죠.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이용해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미일의 유사동맹을 실질화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이자 바로 유사하게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두 개의 양자동맹을 나머지 변인 한국과 일본을 연결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세계 질서는 신냉전으로 갔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되지 않았는데 윤 정부의 세계관과 전략관과 역사관은 이미 신냉전으로 확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 강경책을 하고 친미 친일 외교를 강화하고 냉전적 진영 외교를 지난 1년간 가속 페달을 밟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한국의 전략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1대1로와 미국의 인태 전략을 연결시키거나 또는 중첩적으로 참여하면서 완충시키겠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 정부는 그것을 전략적 모호성으로 규정하고 해양 세력, 다시 말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으로 완전히 선명하게 편을 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미국으로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활이다 또는 재활용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의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있고요. 가장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초, 그때도 신냉전으로 불렀습니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계기로 레이건 대통령의 네오콘 세력들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불렀고 한미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레이건이 중심이 됐고 지금 아베 기시다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극우의 다카소네 정부가 있었고 한국에는 전두환 극우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탈냉전이 되면서 제도화에 실패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9.11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 고이즈미와 함께 신냉전 부활, 삼각동맹 부활을 시도합니다. 거기에 노무현 정부가 충분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브레이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격적인 시도입니다.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이전의 두 번은 미국의 우파 정부, 공화당 정부였지만 이게 민주당 정부라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가 네오콘적 세계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마치 1980년대의 나카소네와 전두환처럼 미국에게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의 정치적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실 언론도 대동하지 않았고 겉으로 나타난 8개의 합의 사항 외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보시면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큰 틀에서 하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푸놈펜선에서 한미일 특히 8개의 항목 중에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라는 것에 주목해 주시고요. 바로 한 달 후에 일본은 3대 안보법의 문서를 개정합니다. 거기에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일본을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이지만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향후 4년간 2027년은 주목해야 될 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계속 2027년 프레임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사연임이 결정될 것이고 사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프레임이 바로 2027년 프레임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화를 미국이 묵인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바로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을 발표합니다. 강제동원은 강제동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미일이 가는 데에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한일 관계를 푸는 미국으로 봐서는 걸림돌을 치우고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일본이 한일 관계를 막는 주범이었다가 지금은 한국이 한일 관계를 막았고 그것을 치우는 것이 한국 스스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걸림돌을 해소합니다. 저는 이것이 향후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다시 일본 기시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G7에서 한미일로 가는 이 전체 로드맵이 저는 작년 11월에 이미 합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좀 전에 기조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속도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4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4가지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신냉전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평화 세력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프레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냉전은 얼마든지 유동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담론을 신냉전으로 이끌어가겠지만 실제로 뒤에서 일어나는 많은 움직임들을 보면 미국의 뜻대로 중국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단일 대오를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뒤로는 프랑스가 중국을 만나고 있고 캐나다가 중국을 만나고 있고 독일이 중국을 만나고 있습니다. 브릭스라는 단체는 중국과 러시아도 있지만 미국의 우방국인 인도와 브라질도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3지대 구축이 필요합니다. 미들 파워라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2열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다음 열에 있는 강국들입니다. 한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아세안들과 연대해서 미중의 신냉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동시에 미중이 신냉전을 하면서 기후협약이라든지 비핵화라든지 글로벌 협력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공백을 이들 국가 연대해서 사실상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3세계에 대한 개발 협력도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SDG도 마비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중을 빼고 제3지대 국가에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담론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중일, 한미일 저는 진영을 넘는 중요한 담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치 외교가 지금 남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진영 외교로서의 담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돌아보면 민주당의 가치였고 이것이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기후 이런 가치들은 사실 지금 정부 이 신냉전을 몰고 가고 있는 데 대한 반대 담론으로서 얼마든지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부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 인권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부추기는 것에 대한 반담론으로 오히려 진정한 가치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간담회처럼 한미일의 양심적 평화 세력이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평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서 No More the Battle of Okinawa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쿠니오 아라가키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私でよろしいですか？聞こえますか？聞こえますでしょうか？大丈夫？大丈夫です。はい、沖縄から荒垣と申します。沖縄からの報告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の私の発言についてタイトルをつけました。米国が仕掛ける新冷戦の罠というふうに名付けています。まず、沖縄の朝鮮国連軍基地、嘉手納、普天間、ホワイトビーチ。私は米空軍嘉手納基地のある沖縄本島中部、沖縄市に住んでいます。近くには米海兵隊普天間飛行場、米海軍のホワイトビーチもあります。この3つの米軍基地は朝鮮国連軍の基地です。朝鮮戦争では在沖米軍が朝鮮半島に出撃しました。今、休戦中の朝鮮戦争が再燃すれば、3つの国連軍基地が再び出撃基地となります。在沖米軍は朝鮮戦争の後、ベトナム戦争、中東の湾岸戦争、イラク、アフガン戦争に出動しました。米軍は1950年代の朝鮮戦争、台湾海네,峡の 아라가키님. はい、 네, 지금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聞こえてない？ 네네, 잠시만. 네. はい、そのままですよ。まだ早いの？もっとゆっくり？もっとゆっくり？わかりました。米軍は1950年代の朝鮮戦争、台湾海峡の緊張時、またベトナム戦争でも核兵器の使用を検討しました。沖縄には1967年に1287発の核兵器が貯蔵され、米軍のアジアにおける最大の核戦力拠点でした。同じ年、韓国に949発、台湾には56発の核兵器が貯蔵されていたことが、米国防総省の資料で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60年代の沖縄の米軍メース B 地対地核ミサイル基地は、中国の北京、上海、武漢、重慶など主要工業都市に照準を向けていました。米軍の沖縄占領統治は、1972年に施政権が日本に返還され、核兵器も沖縄から撤去することが日米間で合意されましたが、緊急時には再び沖縄に核兵器を持ち込む日米首脳、ニクソン、佐藤の密約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朝鮮、台湾有事に直結する米軍戦略拠点。つまり沖縄は朝鮮半島、台湾の戦争に対処する米軍の前線基地であり、米軍核戦略拠点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日米安保条約は、日米の軍事ガイドラインの見直しにより、
対象領域を極東から無制限に拡大しました。日本本土の米軍基地も強化され、日米の軍事一体化が進んでいます。沖縄だけでなく、日本全土が米軍の世界軍事戦略拠点となりましたが、その中で在日米軍専用施設の 70% が集中する沖縄は、その中心にいます。さらに2012年の安倍政権発足以降の10年間で、沖縄の島々への自衛隊のミサイル基地建設が急激に進み、朝鮮半島、台湾の戦争に直結する沖縄の日米軍備強化がさらに加速しています。台湾有事に備える沖縄の日米ミサイル要塞化。沖縄の島々の日米のミサイル要塞化は、台湾有事、中国による台湾武力統一に日米軍が共同対処する目的です。2021年12月に共同通信は、沖縄の島々を米軍が軍事拠点として、米軍ハイマース高機動ロケット砲システムを用いて中国軍に対処する日米共同作戦計画をスクープ報道しました。ハイマースは米国がウクライナに供与し、活躍中のミサイルで、米軍はすでに2016年から沖縄に配備しています。米軍は核の搭載も可能とされる中距離ミサイルのアジア、沖縄、日本への配備、極超音速ミサイルの鉄道線への配備も計画していると報道されています。日本の防衛省は沖縄の島々に中国本土に届く長射程ミサイルの開発、大量配備を計画しています。沖縄県民は日米の対中国ミサイル攻撃基地化に強く反対する声を上げています。北朝鮮ミサイル対処で PAC3 配備。基地の島沖縄が朝鮮半島と台湾の軍事情勢に直結していると述べました。朝鮮半島の軍事緊張の高まりにも無関心ではいられません。最近、日本政府防衛省は北朝鮮ミサイルに対処する自衛隊の PAC3 迎撃ミサイルを沖縄の島々に配備しました。沖縄は台湾有事、戦争、朝鮮半島有事、戦争で再び戦場となる危機に直面しています。先日の米韓首脳会談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に備える日米韓の防衛協力、核を搭載する米原潜の韓国機構、米戦略爆撃機の巡回など、米拡大抑止力の強化を確認したと報道されました。韓国世論調査で、独自の核兵器保有支持が過半数を超えたとの報道もありました。安倍元首相が遺言した核共有論が日本の自民党政権内で高まっています。米韓首脳声明には、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維持も盛り込まれました。北朝鮮、中国を念頭に置く日米韓、台湾の軍備強化は、対抗する北朝鮮、中国の軍備強化を招き、東アジアの軍事緊張を一層高めることは避けられません。ノーモア沖縄戦戦場化に抗う県民運動。ノーモア沖縄戦ぬちど宝の会は、沖縄が再び戦場となる軍備強化に反対し、結成されました。東アジア共同体研究所、理事長は鳩山幸夫元首相です。
の協力でミサイル要塞化写真展を県内、国内各地で開催しています。日米のミサイル要塞化に反対する県民意思を日米政府、国際社会に発信するため、大規模な全県組織化に取り組み、県民大会の開催を目指しています。台湾、中国にも代表を派遣し、戦争回避、軍拡競争でなく軍縮をと訴えることを構想しています。フィリピンとの連帯目指す。米国は第二次大戦後の軍事戦略で沖縄とフィリピンを重要拠点として軍事基地化を進めました。米国は台湾有事、中国の武力侵攻に対処するため、フィリピンの基地使用を増やそうとしています。フィリピンの市民、学生、労働者が米軍の軍事拠点となり、戦火に巻き込まれないと反対するデモや集会を繰り広げ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フィリピン、マルコス大統領は、米軍の基地使用を受け入れる一方で、台湾有事で米軍の攻撃拠点となることは認めないと言明しました。ノーモア沖縄戦の会では、今後、沖縄とフィリピンの市民が連帯して米軍拠点化に反対することを考えています。台湾との対話交流による戦争回避。また、沖縄では、ノーモア沖縄戦の会も協力し、台湾と沖縄の対話プロジェクトも進められています。今年2月と4月の2度、またには、台湾の民進党、国民党関係者やジャーナリストら有識者を招いて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ました。9月とそれ以降にも1回、計4回のシンポジウムを予定し、沖縄、日本の有識者、若者世代との対話交流により、台湾有事の戦争を回避する道筋を探っています。第三次世界大戦、核戦争の危機。台湾有事が現実となり、日米中の3大国が戦火を交えることになれば、第三次世界大戦、核戦争にすら陥りかねません。今後数十年続くと言われる米中の軍事・経済の対立、覇権争いは軍拡競争ではなく、外交による対話で解決を図るべきです。軍事力で対抗する抑止が破綻することはウクライナで明らかです。ASEAN 各国も米中の覇権争いに巻き込むなと警戒の目で見ています。第二次大戦で世界、アジアの国々の民衆は多大な犠牲を被り、大戦後もアジアの戦乱は続き、台湾、朝鮮半島に戦争の火種はくすぶり続けています。火種に油を注ぐ軍備増強を各国政府は慎むべきであり、戦争で犠牲になる民衆は国境を越えて連帯し、各国政府に軍縮を訴えねばなりません。民主主義対専制国家、危険な分断と対立。米ソが対立した冷戦は、ソビエトの崩壊で終結しましたが、民主主義対専制国家の分断と対立に誘導する新冷戦思考が新たな戦争の危機を呼び寄せているように思えてなりません。日米欧主導の民主主義陣営と中ロ北朝鮮の専制主義国家の乱暴な対立構図に騙され、扇動されて軍拡競争に突き進むことは危険です。最後に、平和の配当を沖縄に。沖縄戦で県民は米国から日本を守る防波堤として十数万人が犠牲となりました。米ソ対決の冷戦終結による
平和の配当を受けることなく、米軍拠点として軍事基地の重荷を背負い続け、今また新冷戦の軍備強化を担わされ、第二沖縄戦の危機に直面しています。沖縄は日米の軍事植民地ではありません。人間の住んでいる島です。民主主義の正義を振りかざす米国、隷従する日本政府の好き勝手に民主主義の防波堤とすることは許されません。沖縄は民主主義が掲げる人権と自由、自治の正当な権利を主張します。沖縄、台湾、朝鮮半島、アジアの国々が二度と戦場とならないために、戦争の選択肢はない。軍拡でなく軍縮。そのための国境を越えた民衆の連帯を呼びかけます。以上です。 네, 오키나와에서 활동하는 쿠니오 아라가키님의 발제를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그레고리 일리치님 모시고 미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평화 해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We stand at an ominous moment for the Asia Pacific. The U.S. tightening of the noose arou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producing widespread and alarming consequences. There is a class dimension to Washington's Indo-Pacific strategy. By design, the costs of that policy are offloaded onto other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for those who live in the region. The benefits, of course, go to the few. The bloated and rapidly expanding U.S. military budget consumes so much federal discretionary spending that many human needs are neglected. Meanwhile, military contractors reap enormous profits. Military hardware sales are driven not only by Washington's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Ukraine war. The U.S. urges its allies to increase military spending, a significant portion of which goes towards buying American military technology. Earlier this year, at an arms exhibition in Abu Dhabi, Serbian President Aleksandar Vučić was startled by the frenzied buying he observed. He said that everyone plans to go to war in the next 20 years, and a global arms race has begun, the likes of which have never happened before. Vučić added, "It is complete madness. When someone thinks of increasing the total defense budget to 5% of GDP, it is clear to you that everything has gone to hell." And indeed, for much of the world's population, everything has gone to hell. However, military contractors and US policymakers can only delight in the new Cold War, in which they only see advantages. On the other side of the equation, in the United States, homelessness, deteriorating infrastructure, and inadequate mass transportation are just a few of the many urgent issues that are ignored. Nevertheless, many lawmakers are calling for more cuts in social program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declared the COVID-19 emergency over and ended budgetary support, even as the virus continues to kill and disable. But has long been the norm to starve social programs when imperial interests must be served. In the United States, anti-China rhetoric is as fierce as it is unremitting. The American public is exposed to a single message of hostility. Bashing China has consequences at home. One cannot deliberately generate such intense levels of hatred for another nation without creating anger and intolerance towards anyone perceived to be of the same ethnicity. Consequently, there has been a surge in racism and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United States. 1/3 of Americans
regard Asians as disloyal. And 1 in 5 Americans holds the lunatic notion that Asians are at least partly responsible for COVID-19. The recent mass shooting in Texas is one of many acts of violence against Asian people. Asians have been insulted, abused, threatened, assaulted, and killed. In a recent poll, 72% of Asian Americans reported worrying about being threatened or attacked. Over a third said they had changed their daily schedule or routine during the last year out of concern for their safety. And a recent survey by Coquo concluded that for some Asians, commuting on public transportation has changed from a routine practice to something to avoid at all costs. The psychological toll of living in fear is beyond measure.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have targeted hundreds of Chinese American scientists, scholars, and researchers, and criminalized standard scientific collaboration. False accusations and charges have destroyed the careers of many. Such fear-mongering has implanted a perception of Chinese scientists as being inherently untrustworthy. The constant drumbeat message that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are a zero-sum game has racialized attitudes about international trade. The open Pandora's box of xenophobia cannot be put away. The harm to the American population's intellectual, psychic, and moral character will persist for years. For all the scaremongering in the media about a potential war with China, what gets ignored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already at war with China. This war does not yet include combat, although the US is doing its best to provoke conflict over Taiwan and the South China Sea. For now, this is a hybrid war that includes diplomatic, economic, information, and cyber aggression against China. Based on the fear that American companies may not be able to compete on a level playing field, the United States has set out to cripple China's econom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anned sales of Huawei and ZT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US envoys have successfully pressured several nations into canceling contracts with those firms. Many Chinese companies have been hit by Treasury Department economic sanctions and the Commerce Department's blacklist. In addition, the CHIPS and Science Act and last October's export controls aim to strangle China's ability to manufacture advanced microchips and associated equipmen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lso strong-armed Japan and the Netherlands into agreeing to restrict the export of chip manufacturing technology to China. With the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the United States plans to create resilient supply chains. In practice, the plan is to cut China out of the global supply chains to as great a degree as possible. Over 1 million foreign businesses operate in China, and that nation is central to the global supply chain, with a support infrastructure that can't be matched in the region. While it may not be possible to expel China from the global supply chain entirely, the objective is to inflict as much damage as possible. This reckless policy threatens to send economic shockwaves worldwide, and the US economy won't be immune. The United States is resolutely escalating tensions in the Asia Pacific as it fortifies its military encirclement of China. The Biden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ocument argues that the US is in the midst of a strategic competition to shape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vision of the future is based on total US economic,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domination in the Asia Pacific. The elections of Yoon Suk Yeol in South Korea and Fumio Kishida
and Japan have shifted power dynamics in the region. Biden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alliance building. He has said, when we strengthen our alliances, we amplify our power. Allied nations are routinely referred to as force multipliers. This means that in the event of war,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and Japan are assigned the role of cannon fodder, sacrificing themselves to further US objectives. Washington's Pacific Defense Initiative calls for building precision strike networks along the first island chain, which encircles China and includes Taiwan, Japan, Okinawa,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If war comes, the US forward-based military posture is intended to confine combat to China and nations along the first island chain. Death and destruction would be visited upon those countries while the US presumes it would remain untouched. So we come to the question of the solution for peace. I would probably not choose the word solution, as that seems to imply a formula that can swiftly transform our current predicament into permanent peace in a single step. I believe peace should be regarded as a process rather than an event. It is not a pleasant thought to contemplate, but we are in for a long struggle, especially as Biden, Yoon, and Kishida are all wedded to militarism. It may even be that the best we can manage, as long as these men remain in office, will be to prevent the situation from worsening. That in itself would be a victory, not to be discounted. The most important point I would like to make was put by 19th century abolitionist and activist Frederick Douglass, who said, if there is no struggle, there is no progress. So I believe we cannot appeal to those in power whose interests are antithetical to ours to hand us peace as a gift. They have their objectives, and they are not ours. To quote Douglass again, power concedes nothing without a demand. It never did, and it never will. Those of you in South Korea witnessed that with the candlelight revolution. Would Park Geun-hye have been impeached without the nation rising and demanding it? I think not. Progress rarely goes in a straight line. Victories that are won can be overturned. When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went to North Korea in 2007 and signed economic agreements, his successor immediately killed each one. And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under Moon Jae-in were undone when Yoon came into office with his policy of confrontation on steroids. For Korea, peace won't come in a single step. And once won, it must continually be defended. Let us look at this as a struggle to be won in stages. A key achievement along the way would be for South Korea to compel the US military to go home. That surely will be the most challenging task, and it will likely require more than a request from a future Korean government. After more than 6 decades, the US continues to ignore Cuban demands to end its occupation of Guantanamo. South Korea's geographic position is far more critical to US policymakers than Cuba's, and the US military won't go willingly. How to make that happen remains to be worked out. It may take a future Korean government demand combined with mass protests on the scale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Once South Korea is no longer under occupation, if it then joined the non-aligned movement, I believe 2 essential elements on the path to peace would be in place. The US has its force multipliers and Asian allies. We can have our force multipliers too. It's international solidarity. The more we connect across borders, the stronger we become.
the forces of reaction never give up. Neither should we. Taking the long view, we can push past temporary setbacks and fight to make a better world. Thank you. 네, 미국에서 발제해 주신 그레고리 일리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 한 20분 정도가 있어서요.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션은 순차 통역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요. 잠시만 세팅을 바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 change the setting? Yes, I did. 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심태현 From now on, 선생님이 네, we will have a Q&A section. So please, those on or offline, give us some questions on site or via Q&A section on the Zoom. 今からですね、現場にいる方々、そしてオンラインで参加されている方々の質問を、質疑応答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줌 아래에 보시면 Q&A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For those on site, please raise your hand for questions. And for those online, please use the Q&A icon at the bottom of the Zoom screen to post your questions. 現場にいる方は挙手をしてください。そしてオンラインで参加されている方は、Zoom の下のアイコンをご覧になられば、Q&A というアイコンがありますので、その中に質問をアップしてくださればと思います。 네, 그리고 지금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마이크랑 비디오를 켜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참가하시는 거고요? 네, 토론자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요. 패널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And for the panelists, if you have questions to other panelists, please turn on your camera and microphone to ask some questions. 討論者として、発言者として参加されている方々は、マイクと、ビデオカメラをオンにして参加してください。 네,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오늘 발제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We will welcome any comments on the panelists' presentations or any questions. 質問をされても大丈夫ですし、先ほどの発表に対するコメントを寄せてくださっても大丈夫です。 To speak in English. I think perhaps it's not a question. I'm not sure if it's a question that we could answer right away, but maybe a question that is left for all of us is what are some concrete things we could do to help build this movement? I know that No Cold War, the collective, does a lot of work in social media and in disseminating a lot of information. But beyond that, if anybody from any of the organizations or presenters had any ideas of concrete ways, perhaps events that you're going to be having or whatnot that we could help each other on. 이게 금방 답변이 가능하신 질문이실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토론자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 노콜도어 같은 곳에서는 이제 SNS를 통한 정보 전파라던가 이런 활동들을 벌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외에도 이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로 하고 계신 어떤 행사라던가 뭐 이런 아이디어들, 특히 이제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今、すぐに、返答が可能だとは思わないんですけれども、今日参加されている、討論者の、皆さん、そして参加されている皆さんにおいてですね、例えば、ノーコールワーの、皆さんだとの場合、SNS とかで、情報を発信され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以外にも、パネルで参加されている皆さんがされている、何かしら、行事や、そしてまたはアイデアなど、平和のを、呼び起こすための、活動、何をさ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皆さんから聞きたいと思います。私からいいですか？私からよろしいでしょうか？はい。先ほどの、報告でも述べましたけれども、今、私たちは、ミサイル要塞化写真展というのを作ってですね、要するに沖縄の島々が日米のミサイル要塞化されている、そのミサイルとかですね、反対運動の人たちの写真をですね、写真展にして、沖縄本島内とか、日本の各地で写真展を開いています。やはり国民や沖縄県民の多くもですね、よく知らないんですね。まず、こんな風にミサイルの軍事化が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を、まず知ることが第一ですから。それを知って、自分の考えをしっかり持って行動すると。そのためにミサイル展をやっている。というのが一つ。じゃあ、もうここまで少し。訳しますね。ここまでどうぞ。訳しますすいません。ね。はい。はい。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미사일 요새화에 관련한 사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섬들, 거기에 있는 미사일 요새화나 미사일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투쟁을 담은 사진을 사진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 있는 그런 데서도 하고 있고 일본의 각지에 나가서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그리고 오키나와에 사는 현민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미사일 군사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사실을 알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사일 전시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もう一つ。は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ごめんなさい。英語での。As I said in my presentation, we are having a missile fortification photo exhibition. It presents some missile photos and anti-missile deployment demonstration photos of people. We take all the photos from Okinawa Islands, and we are having this exhibition in the mainland Okinawa and across Japan. And even many living in Okinawa don't know about this fact. So it's very important that people know that the missile deployments are actually very close to their livelihoods. And based on that fact, they can decide whether or what kind of actions they can do. So that's why we are holding this photo exhibition right now. もう少し付け加えていいですか？ね。それとやっぱり国境を越えてですね、情報を共有する。で、人と人が行き来する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ここで訳します。 국경을 넘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And also, I believe it is very important to share information and have some opportunities for more exchanges among people. というのは、先ほど韓国の正義党の方々がですね、日米韓軍事同盟というのを批判している。実はそういう情報はですね、僕は日本の新聞で見たことありません。訳していただきます。 네. 아까 한국의 정의란 선생님들께서 발언하셨는데 일, 미, 한 군사동맹을 비판하셨잖아요. 그런 정보는 일본 신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So as I heard from the members of Justice Party, they criticized the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but that kind of information does not flow among the Japanese media outlet. それから沖縄で台湾と沖縄の対話プロジェクトがやってるという話をしましたけど、実は台湾からお招きしたジャーナリストがですね、今起きていることはですね、アメリカのゼロサムゲームに載せられているんではないかとか、台湾の蔡英文政権のですね、軍備強化ですね、それを批判する声を指摘をしました。実は、沖縄の私たちは台湾の中にですね、そういうふうに米国の軍事戦略を批判したり、蔡英文政権の軍備強化をですね、批判する方々がいるということは、それまで全く知りませんでした。 지금 우리는 오키나와하고 대만의 시민들이 대화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부터 맞이한 저널리스트에 의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보면서 이것은 미국의 제로3 게임에 올랐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대만의蔡英文수상은 그 책임자는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하고 대만 안에 그런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은 우리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Also, I said earlier about the project that we are having with the Taiwanese comrades, and we invited a journalist from Taiwan, and he said that he explained about the current situation, political situation, and examined that this is included in the US zero-sum game. And also he criticized the military spending increase by the Taiwanese government. We in Okinawa didn't know that Taiwanese people have a critical view of the US military policies. それからフィリピンが米軍の基地を置くことに協力しているというニュースばかりが日本国内で報道されてるんですけども、実はフィリピン国内でですね、米軍の攻撃基地になるということに反対する多くの若者や労働者、市民がデモや集会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最近新聞以外のところから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일본 국내에서는 필리핀이 미군 기지에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국내에서는 미군 공격 기지를 반대하는 노동자, 젊은이,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를 신문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Also about the Philippines US military bases, we only hear about that the Philippine government is cooperating with the construction of US military bases. However, we learned outside from newspapers that there are many people like workers, youth, citizens are opposing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and the US military bases. つまり、日本、沖縄に住んでいる私たちは、日米政府とメディアが流す中国脅威論だから軍備を強化するんだっていう一方的な情報だけにさらされてて、実はこの台湾やフィリピンにもですね、我々と同じようにこの軍備強化で戦争が起きて巻き込まれることを心配している大勢の人たちがいるということを全く普段知らないんですね。ですからやっぱり情報が一番大事でですね、そういった国々が情報交換で人が行き来してですね、それで連帯をっていうのを具体的に作り出すことが大事。実はその台湾プロジェクトは9月には中国から呼ぼうと思っています。果たして中国は本当には台湾をね、むやみに武力で統一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あるいは沖縄をミサイルで攻撃しようなんて考えているのか、そういうことを中国の方をお呼びしてですね、彼らの考えをしっかり聞く。そういったことをやっ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즉, 오키나와에 사는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 정부가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에 무섭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하고 필리핀에도 우리와 같은 군비 확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참 정보가 소중합니다. 국가 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만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국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만에 대해서 실제로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중국은 오키나와에 대해서 미사일로 공격을 하자고 하고 있는가? 직접 오키나와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야 연대가 구체화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So we living in Okinawa only hear from what the Japanese or the US government says, and also only hear from the corporate media outlets. So there is a lot of sentiment that the military spending should increase because of the Chinese threat. However, we acknowledg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concerning these increased military spending in Taiwan and the Philippines. So for ordinary people, they might not have much information. So it is very important to share information and also have some people exchanges. That can lead to a concrete solidarity. And also in this Taiwan project, we will invite someone from China to hear about whether China is pursuing to unify Taiwan by force, or whether they would launch a missile to Taiwan. So we would like to hear from someone is in the first hand, and by that way we can globalize our solidarity. 以上です。 이상입니다.
마이크, 네. 그 지금 3분 정도 이렇게 질문 주셔가지고 이 3분의 질문만 받고 질의응답 그리고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먼저 그레고리 님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서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참석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주셔서 듣고 마지막으로 정재민 위원장님의 질문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We have 3 people in line. So first, we will have Gregory for any comments or questions to our panelists. And second, we will have floor question from our participants. And lastly, we will have Jung Jae-min from Justice Party Seoul chapter leader. So please, first Japanese translation, and then Gregory, please go ahead. 今、3名の方々から質問を受けています。その質疑応答をして、終わ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お一方はグレゴリーさんが、挙手されています。で、参加者の方から、1名、そして、チョン・ジェミンさんからの、質問を受け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그래서 발언을 해주실 때는 짧고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o please be brief when you make your questions. Thank you. 発言されるときには、短く、そして簡潔にし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So I'll stop after each sentence. Actually, Kunio made the same point more or less that I was going to. I don't know if you're a chance. 제가 한 문장씩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쿠니오님께서 저도 하고 싶었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国尾さんにおかれましては、私たちがしたかった話をしてくださ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So in the United States, people are led to believe that people in Korea and Japan are 100% for the Indo-Pacific strategy.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100% 찬성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においてはですね、日韓の間で、インド太平洋の、戦争戦略において 100% みんなが賛成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So for us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it'd be valuable to get firsthand stories about struggles in your countries that we can advertise and let people know about, to get it into people's consciousness that there is an opposition to this policy.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것을 저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인식을 높이는데 높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なので直接、現場で逃走されている方々の、声を聞いて、でそれをたくさんの方々に知らせて、認識を高める、そのような活動をする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した。 And finally, I just want to thank the translators for the wonderful job they're doing. Thank you so much.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통역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통역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最後に今日通訳してくださった皆さんたちに感謝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그 참석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I will read the question from one of our participants. So please, if you can answer, please answer. 参加者の方々から質問をいただきました。私が代わりにその質問内容を発言したいと思います。今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の中から、それに回答をしてくださる方がいらっしゃれば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질문을 영어로 써주셔서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What should the role of trade unions be in our respective countries in defending peace in Northeast Asia? 네, 질문 번역해 드릴게요.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서 각각의 국가에 있는 노동조합은 그러면 이 평화를 요구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東北アジアにおかれましては、この国家の中に労働組合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労働組合は平和のためにどのような役割を担っていますか？ 강은미 의원님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Korean Parliamentary Woman Eunmi Kang will answer this question. カン・ウンミさんの方から、それに回答をいただけるとのことです。 네, 아마 그래도 조직돼 있고 무언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those can actually be organized and raise their voices can be the labor unions, trade unions, and also civil society. So that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trade unions to raise their voices. 組織されている団体というもので、力を発揮できるっていうものは、市民団体や労働組合だと言えます。なので、労働組合が声を上げるっていうことは、とても大事なことだと思います。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 가지 노동조합의 제약 때문에 근로조건 이외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많이 제약이 돼 있습니다. In Korea, there are a lot of limitations against any trade unions. So other than their raising their voices for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it is very hard for the trade unions to speak about any other issues. 韓国では、労働組合が制約をいろいろ受けています。勤労条件、労働条件の要求をするっていう以外に、政治的な事項について声を上げる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は、たくさんの制限があります。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평화단체와 함께 군사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군사긴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기자회견이나 각종 집회의 중요한 구호로 이렇게 평화 문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However, despite the circumstances, Korean trade unions, in collaboration with peace movement organizations, they have some press conferences when there are joint military exercises or when there is an increase or intensification of military tensions, or they include some slogans or chants of asking for peace into their in their rallies. 制限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平和に関することには、一緒にしている、行動する場合というものがたくさんあります。例えば軍事訓練、そして軍事的な緊張が強まっている、そういう問題に関しては、反対の声を上げながら、各種集会でスローガンを掲げて平和問題に取り組んでいます。 오늘 우리가 정치권 그리고 평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공동으로 토론회도 하고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동북아에 있는 그 노동단체들도 정말 이 긴장이 고조되고 이 전쟁의 위험까지 가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같이 토론회 또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어떤 노력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각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많이 전파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소수만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평화 세력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just like today, we have this joint conference between the political sector and civil society. If there is any events or campaigns or any other actions that call for preventing military tension increase or increased military spending, when this Northeast Asian organizations come together, that can be spread to the Korean or any trade unions in Northeast Asia in general. And then we can believe that those demanding peace are not the minority. So 今日 that can add more power to the movement. 今日私たちは、政治圏にいる方々、そして、平和を望む市民団体の方が集まって、共同で、討論会を行っています。北東アジアの、労働団体たちがこうやって集まって、緊張が高まっている、そして、戦争の危険性が高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これ以上そのままではダメだっていう声を、上げること、そして、共に、討論会を開いて、共同の声を上げるという努力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大事ですし、よってこれが、それぞれの国において、労働者に、皆さんに伝わっていくことになる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で、そういう声を上げるものは少数ではないんだ、たくさんの方がいるんだっていう、そういう状況を作るっていうことが大事ですし、そうなれると、平和の勢力というものが、さらにたくさんになっていくことと思います。 네, 마지막으로 네, 정재민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stly, we will have Chung Jae-min. 最後に、チョン・ジェミンさんが発言します。 네, 오늘 토론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평화활동가님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또 마지막 질문은 김준영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요청 사항입니다. G7 정상회담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기간에 일본의 평화 시민 세력들이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에 반대하고 또 현재 일본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후쿠시마 해역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거기에 가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제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평화운동 단체들 또 그 시민 단체들이 이 기간에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고 또 꼭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어떤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Thank you for our presenters. I have two questions. The first one is to our Japanese peace movement, peace activists. And second one is to Kim Jun-hyung. And I will go for the first question and a request. From May 19 to 21st, the G7 will be held in Hiroshima, Japan. And during this period,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trilateral summit will happen. So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act against the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and the discharge of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 that the Japanese peace movement should raise their voices. I really want to be there, but I can't, and that's so unfortunate. And I wonder if any Japanese civil society has any plan for this, or if not, I hope you have some kind of plans for that. 今日の討論、よく聞きました。私からは2つの質問があります。1つは日本の平和の活動家の皆さんで、回答してほしいのと、第2には、金次郎さんから、質問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日本の方々への質問なのですが、この度、G7 が5月19日から行われます、広島でです。そこちらでは、韓米日の首脳会談が行わ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日本の平和市民の勢力の皆さんたちは、この韓米日の軍事勢力に反対し、そして福島の汚染水の海洋投棄の問題に反対されていると思うんです。私もそのことをとても胸を痛めています。その場に行けないのがとても心苦しいんですが、日本の活動家の皆さんの中では、この、その団体とかにおいて、この期間、それを反対する行動計画というものがおありでしょうか。または、そのような行動に対して、私はこうしてほしいという、そういう提案をしたいと思います。私から、ひなだからいいですか。まさに広島でですね、G7 サミットが開催されようということで、先週末13日、14日の週末には、G7 反対の市民集会が広島で開催されました。屋内集会から屋外での原爆ドームの前の集会とデモ行進、これをしました。今、広島はもう戒厳令のようにですね、たくさんの機動隊とか警察が警備している中でですね、それを跳ねのけて反対の行動をしています。ここまでお願いします。제가 히로시마에 사는데요. G7 사미트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3일, 지난주 주말에 G7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회장은 어떤 회장 안에서도 했고, 오키나와에다가 원폭 덤이 있어요. 그 덤 주변에서 시위도 벌였습니다. 지금 히로시마는 계엄령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기동대가 배비되어 있고 경찰들의 경비가 있는 속에서도 그를 박차고 반대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So, I live in Hiroshima, and G7 will be held in my city. So last weekend on 13th and 14th, we had no G7 demonstration inside and outside of the city. There were a lot of police forces around us because of this G7. But despite that, we did our demonstration and rally. G7 の今回の会議は広島市の南にあるちっちゃな島というか半島で行われますが、宇品港というですね、広島ポートですね、その近くで行われるんですが、この宇品港こそ広島が戦前までですね、多くの日本軍の軍隊を出港させた場所なんですよね。その地でG7 首脳たちが会議を開くということ自体、本当に批判されるべき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また14日の屋外集会では、韓国の団体からもですね、連帯メッセージをいただいて、日米韓軍事同盟のこの強化に反対するというですね、メッセージが読み上げられて、私たちもそれに賛同しました。G7이 사미트가 열리는 장소가 히로시마 시의 남쪽에 있는 어떤 작은 섬이라 할까 반도가 되는데요. 그것이 항구 이름이
우지나항이라고 합니다. 그 근처에서 열리는데 바로 그 우지나항이 일본에서 그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군을 그 항구에서 많이 보낸 바로 그 자리가 그 항구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순회회담을 한다니 참 그 사실만 해도 비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14일 날 옥내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는 한국에서도 어떤 단체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일미한 군사동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This year's G7 will be held in a small island south of Hiroshima, and it's near the Ujina port. This port historically sent a lot of Japanese soldier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So that fact alone should be very criticized for choosing this port or near the port site to be a G7 site. And during the 14th demonstration, we had a solidarity message from a Korean peace movement organization. So in that message, they actively opposed to the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私からもいいですか？この G7 はですね、なんて言いますかね、まあ、日米韓と、NATO がですね、対立の軍事強化を作るセレモニーだと思っています。네, 저는 G7은 뭐라 할까요? 일미한 그리고 나토가 그 대립 군사를 강화하는 그런 세레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From my belief, G7 is a ceremony for the big countries, Japan, Korea, and the US, and NATO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ties. ノーモア沖縄戦艦の会はですね、G7 各国に、昨日、各国大使館に声明を送りました。노모아 오키나와전 모임에서는 어제 G7 각국에다가 각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성명을 보냈습니다. No more the Battle of Okinawa as an organization. We sent our statement to the G7 countries' embassies. もうこれ以上世界を分断してですね、軍備を強化して戦争準備ということをバカなことはやめなさいと、そういう主張する内容です。で、あさって沖縄県庁記者クラブで、この声明を記者会見発表します。それから14日の広島の反対集会にもメンバーが行きましたし、19、20日の広島でのそのアンチ G7 の、集会にもノーマーの代表が行く予定です。以上です。그 성명 내용은 더 이상 세계를 분단하지 마라, 군비를 강화하지 마라,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오키나와 현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명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14일 날에 있었던 그 반대 집회에는 이 오키나와에 있는 노모아 오키나와전 모임에서도 대표가 참석했고 19일, 22일 날에 히로시마에도 G7 반대하는 집회에 우리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In the statement, we called for stopping the attempts to divide the world and increase the military spending for war. And also, we will
have a press conference with this statement the day after tomorrow at the Okinawa Prefectural Hall. And our representative also participated in the May 14th rally hosted by Zenko. And also on 19th, our representative will also participate in the anti-G7 demonstration in Hiroshima.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중 이사님께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곧 프레임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말을 확정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신냉전이라는 단어, 뉴 콜드 워라는 단어가 이미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또 대안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My second question goes to Kim Jun-hyung. 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죄송한데 통역을 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네. He explained that the new Cold War, the term, is not fixed one, but flexible. I agree that point of view because we can stuck in a fixed frame, but already many people are using the term new Cold War. So is there any alternative to this term? What is your opinion? キム・ジニョンさんが先ほど、新冷戦というものは確定されたものではなく、流動的なものだ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そして、その新冷戦というフレームにとらわれてしまうのは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提案をされました。私はそれの趣旨には同意をします。しかし、新冷戦という概念は今も多く使われています。それを何ていうふうに表現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その対案を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냉전을 주도하는 세력 또는 반평화 세력, 영어로 한다면 신냉전 프로모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 되지, 우리가 스스로 지금 신냉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별하라는 얘기였습니다. So I'll be very brief. So I think we should better to criticize any forces that promote new Cold War or that goes against our peace. But what I want to say is that we should not be stuck in ourselves in the new Cold War frame. 私はですね、新冷戦を主導している人たち、そして平和を反平和の勢力たち、それに対して批判をすればいいのであって、自らが新冷戦について言う必要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네, 2시간 반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컨퍼런스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Thank you all for participating in this 2.5-hour conference, and now we will close this event. 2時間半もの長い時間、協力してくださった皆さんに、共に参加してくださった皆さんに感謝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会議は以上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네, 한미일 간의 연대는 오늘 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있을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부탁드립니다. So we will going to actively seeking the solidarity among Korea, Japan, and the US for peaceful Northeast Asia. So please tune in to our future activities.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on. 韓米日の連帯が今日確認されました。これを
はじめとして、これから様々な行動に積極的に参加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います。たくさん関心を持っていただき、様々な活動に参加され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네, 그럼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拍手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For those who participate 수고하셨습니다. online, thank you very much. 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す。 Thank you, everyone. See you, everyone.